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가져줘서 고맙다, 늑대야.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이놈, 장부를 어디다 숨겼느냐?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차디찬 옥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서도 강물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새벽녘에도 저는 눈을 감으면 그날의 첫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안개 속 강가에 홀로 서 있던 그 짐승의 눈빛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사시나요? 몇 살이신지, 뭘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한 줄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나루터에서 나고 자란 사내입니다. 이름은 서진목이라 하지요. 대단한 집안도 특별한 재주도 없이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이어온 뱃사공입니다. 봄이면 쇠곡실은 좋은 선을 건너편으로 넘겨주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강 위에서 구멍을 뚫어 물고기를 낚으며 연명했지요. 그렇게 사는 게 제 팔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에 휘말리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한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섣달 20날 무렵이었으니 강 위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숨을 내쉬면 입김이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저는 새벽 첫 손님을 맞으러 나루터에 나왔다가 배를 풀려던 손을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짙은 안개 너머 강가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조금 걷히자 윤곽이 드러났지요. 4발 달린 짐승이었습니다. 잿빛 털의 몸집이 큰 늑대였습니다. 입에는 붉은 비단으로 묶인 꾸러미를 단단히 물고 있었고 발밑에는 피 묻은 관복 조각과 반으로 쪼개진 옥패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100번을 봐도 이상한 광경이었지요. 관아 사람이 있는 관복 조각이 왜 짐승 발밑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 저는 반쯤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저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이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를 한번 응시하더니 몇 걸음 갈대밭 쪽으로 걸어가다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걸음, 또 돌아봄. 꼭 따라오라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그때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따라가고 있었어요. 나루터 뱃사공이 새벽 안개 속에서 늑대를 뒤쫓는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알면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어딘가 다급하다는 느낌이 드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 할 때 짓는 그런 표정처럼요. 갈대밭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졌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한참을 들어갔을 때 늑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한번 긁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지늘글 손으로 헤쳤지요.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겉은 흙투성이에 군데군데 젖어 있었지만 안쪽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늑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짐승은 꾸러미를 여전히 입에 문 채 옆구리를 들썩이며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왼쪽 옆구리 털이 검게 엉겨 있었어요. 화살을 맞은 자리였습니다. 피가 굳어 있었지만 상처 주변은 아직 열기가 돌았습니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세곡 수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쌀 몇 석, 콩 몇 석, 포목 몇 필. 그런데 그 옆에 붉은 먹으로 줄이 그어진 항목들이 있었고 수량이 지워진 자리에 다른 숫자가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를 모르는 뱃사공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노골적으로 지워지고 다시 쓰인 흔적이었어요. 마지막 장을 넘기려는데 손이 허공을 짚었습니다. 뒤쪽 몇 장이 뜯겨나간 자리에 거친 종이 끝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찢어낸 것이 분명했지요. 찢긴 단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걸 보면 칼로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잡아뜯은 것이었습니다. 서두른 겁니다. 아주 급하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장부가 어디서 왔는지, 이 늑대가 왜 이것을 지키고 있었는지, 찢겨나간 마지막 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짐승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도 이 장부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혼자서요. 대체 이 늑대는 왜 사람의 비밀이 담긴 장부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가슴에 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품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내려다보았지요. 짐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힘겹게 숨을 고르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새벽 안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이 짐승을 두고 혼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이 바뀐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짐승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갈대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늑대를 낡은 배창고 안에 들였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문짝도 반쯤 썩은 그 허름한 창고가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짐승을 사람 사는 곳 가까이 들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그 황금빛 눈빛을 두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늑대는 순순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날 쫓아온 게 아니었냐?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딱 오늘 밤만 있어라. 그랬더니 한참 뒤에 늑대가 스스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한테 설득이 통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화살이 옆구리 살을 파고들어 끝이 부러진 채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끝을 잡아 뽑았고 늑대는 그 순간 크게 한번 으르렁거렸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상처에 소금물을 붓고 헝겊으로 단단히 감아주었습니다. 약이 있을 리 없었으니 그게 전부였지요. 사흘 동안 늑대는 제가 다가갈 때마다 이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밤 창고로 갔습니다. 변화는 닷새째 밤에 왔습니다. 마른 생선을 물에 한참 불려서 먹이로 내밀었을 때 늑대가 처음으로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코를 내밀어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생선을 입에 물었습니다. 저는 숨도 안 쉬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날 밤 창고를 나오면서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걸음을 떼기 시작하자 저는 늑대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창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하루 종일 기다렸지요. 그런데 늑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고 바깥 냄새를 맡다가 또 들어오고 저녁이 되자 아예 제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짐승은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남기로 한 것이라는 걸요. 6번. 그 뒤부터 늑대는 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으로 나가면 따라오고 배를 저으면 언덕에서 지켜보고 제가 나루터에 앉아 있으면 옆에 와서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멀리서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뱃사공이 늑대를 길들였다는 게 아니라 늑대에게 홀렸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사납게 불어 강물이 뒤집히듯 출렁였고 저는 창고 안에서 밤을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갑자기 제 바지자락을 물고 잡아 끌었습니다. 놓으라 해도 듣지 않고 밖으로 강가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강변에 나왔을 때 거센 물살 위로 뒤집힌 조운선 한 척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나룻배를 몰아 그 자리로 나갔고 물살을 헤치며 상자 색과 은전이 담긴 전대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지만 그날 건진 것으로 밀린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지요. 늑대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폭풍우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을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강의 귀신과 손을 잡았다. 짐승을 부리는 법을 익혔다. 밤마다 강가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른다. 말이 말을 낳으면서 점점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면 수군거림이 멎었고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아났습니다. 남의 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그냥 들은 척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 건져온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맨 아래 상자 밑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낙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관인이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희미하게 번진 채로 그러나 또렷하게 글자가 새겨진 인장. 새로 부임한 현감 윤태식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의 인장이 찍힌 상자가 뒤집힌 조은선에서 흘러나왔다는 것. 그 조은선은 공식 운반 기록에도 없는 배였다는 것. 그리고 갈대밭 진흙 속에서 찾아낸 장부에는 세곡 수량이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는 것.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강에서 건진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은전도 상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강물에 흘려보낸 흔적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숨기려 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그 밤 폭풍우 속에서 저를 이끌어 그것을 제 손에 쥐어준 셈이었지요. 짐승 한 마리를 살린 것이 이런 자리까지 저를 데려올 줄은 그 새벽 갈대밭에서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 나무패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칼자국이 깊었습니다. 누군가 힘껏 새긴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서툴지 않았고 오히려 또박또박 정성 들여 눌러 쓴 듯 선명했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선언이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아직 절반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무패를 발견하기 며칠 전부터 초롱의 행동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롱.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그 늑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밤에 창고 지붕 틈으로 별이 보이면 눈이 반짝인다고 별초에 밝을 롱자를 붙인 것이었지요. 짐승한테 이름을 붙인다는 게 우스운 일이지만 매일 밥 먹이를 주고 상처를 씻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초롱은 어느 날 아침 제가 강에 나갈 준비를 하기도 전에 먼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하류 쪽을 향해 코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눈치를 알아보는 법을 이미 배워두었습니다. 초롱이 앞장서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지요. 그날 초롱이 이끈 곳은 버려진 나루터였습니다. 오래전에 쓰다 폐한 자리라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썩은 나무 잔해들이 강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잔해 더미 아래에 곡식 자루가 있었습니다. 10자루가 넘었습니다. 자루마다 관아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쇠고기였습니다. 백성들한테서 걷어들여 마땅히 한양으로 올라가야 할 곡식이 썩은 나무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자루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쌀이었습니다. 아직 상하지 않은 멀쩡한 쌀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최근에 이곳에 숨겨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은 갈대섬이었습니다. 뱃사공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초롱이 물가까지 들어서며 자꾸 섬 쪽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작은 배를 몰아 들어가 보니 갈대 뿌리 아래 물속에 상자 2개가 잠겨 있었습니다. 건져 올리니 세금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수납 날짜와 수량이 적힌 문서인데 장부에 올라간 수치와 실제 걷어들인 양이 달랐습니다. 빼돌린 양만큼 숫자를 줄여놓은 것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쇠곡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고 문서를 조작해 수량을 줄이고 빼돌린 곡식과 물자를 강가 곳곳에 숨겨두었다가 몰래 팔아넘기는 것. 그 규모가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루터에 여러 장소에 나눠 숨겨놓은 것을 보면 이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취를 초롱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찾아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복녀는 나루터 아래 주막에서 일하는 여자로 저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별말 없이 탁주 한 사발을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현관 밑에서 일하던 아전 둘이 보름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디 먼 곳에 심부름이라도 간 줄 알았는데 그 중 하나가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묶인 채였다고요. 복녀는 그 말을 전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은 것을 눈으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모가 내가 강에서 건진 것들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조심해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탁주만 홀짝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고로 돌아오는데 문 앞 땅바닥에 나무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두고 간 장작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집어드니 묵직했고 앞면에 칼로 깊게 새긴 글자가 있었습니다. 늑대를 숨기고 싶으면 장부를 내놓아라. 7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읽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나무패를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초롱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다는 것도요. 제가 강에서 물건을 건진 날도, 갈대섬에 들어간 날도, 복녀와 주막에서 이야기를 나눈 밤도 누군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초롱을 살린 순간부터 저는 이미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갈대밭에서 처음 그 눈빛을 마주했을 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장부를 품속에 넣은 그 순간부터였는지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루터 뱃사공이 그저 짐승 한 마리를 불쌍히 여겼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을 빼려 해도 이미 발목까지 진흙이 차오른 것처럼요. 그런데 정작 더 수상한 것은 초롱이었습니다. 나무패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저 옆에서 초롱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낮고 길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방향은 딱 하나였습니다. 관아 쪽이었습니다. 저는 초롱의 옆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털이 곤두서 있었고 눈빛은 아까와 달리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쪽을 향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초롱이 처음부터 저를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내 이놈, 당장 장부를 내놓지 못할까? 윤태식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상을 뒤집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할수록 더 무서운 부류였지요.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린 채 그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싶으면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나루터 뱃사공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들이었습니다. 윤태식이 저를 관아로 부른 것은 나무패를 발견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아전 하나가 창고 앞에 나타나 현감나리께서 부르신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부름이 아니었으니까요.
초롱을 창고 안에 들여보내고 문을 걸어 잠근 뒤 장부는 창고 마루장 아래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걸음을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처음부터 본론이었습니다. 세곡절도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에서 건진 물건들이 관아 소유이며 그것을 빼돌린 죄로 문초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빼돌린 것은 당신이면서 그 증거를 건진 사람을 오히려 절도범으로 만드는 수완이라니. 하지만 웃는 얼굴을 보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다고 했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건졌을 뿐이라고요. 그러자 윤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관아 기록 장부 하나가 분실되었는데 내가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놓으면 절도 혐의를 묻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한테 장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도 알고 있다는 것. 저는 다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장부가 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포졸 둘이 저를 잡아 일으켰고 마당 한쪽에서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곤장이었고 나중에는 주먹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뼈가 울릴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부가 윤태식 손에 들어가는 순간 조작된 세곡 기록에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다시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옥에 갇혔습니다. 창살이 손목 굵기만 한 낡은 옥이었지만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더미 하나가 전부인 바닥은 돌처럼 차가웠고 벽에서는 습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억울함을 사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 차가운 바닥에 누웠을 사람들이요. 밤이 깊었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오간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 저는 눈을 감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숨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제 숨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창살 아래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란 눈 두 개가 번뜩였습니다. 초롱이었습니다. 창살 아래 좁은 틈새로 코를 들이밀고 낮게 낑낑거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도 못 내고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는지, 어떻게 관아담을 넘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냥 손을 뻗어 창살 너머로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롱이 입을 벌렸습니다.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창살 틈으로 밀어 넣으려는 듯 앞발로 살살 긁었습니다. 저는 손을 넣어 더듬었고 손가락에 딱딱하고 작은 것들이 여러 개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쇠로 된 작은 열쇠 서너 개가 노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쇠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유독 정교하게 만들어진 열쇠였습니다. 손잡이 끝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양을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관아에 불려 들어가던 날 윤태식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친방 열쇠였습니다. 현감이 직접 차고 다니는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는다고 알려진 그 열쇠가 초롱의 입을 거쳐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초롱이 관아에 들어갔다는 것, 윤태식의 친방 근처까지 갔다는 것, 그리고 그 열쇠를 가져왔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어붙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초롱은 대체 그 방 안에서 무엇을 보고 나온 걸까요? 열쇠만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이것을 제 손에 쥐어준 것인지. 짐승의 눈빛을 읽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열쇠 꾸러미를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창살 너머 초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라고 손짓을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두고 가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았다고, 같이 나가자고. 짐승한테 약속을 하는 사내가 어디 있냐고 누가 비웃어도 할 말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늑대는 대체 누구의 방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나온 걸까요? 그 답을 얻으려면 먼저 이 창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초롱이 물어다 준 열쇠가 옥문에 맞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그 밤 제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눈치채기 전에 저는 담 아래로 몸을 낮추었고 초롱은 소리 없이 그 앞을 달렸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깊숙한 행각 쪽으로 마치 이 길을 수십 번 다녀본 것처럼 망설임 없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마침내 그 이유의 끝에 닿게 됩니다. 친방은 관아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꽂아 돌리는 손이 아니라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초롱이 먼저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초롱은 방 한쪽 벽 아래로 곧장 걸어가더니 앞발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또 그것이었습니다. 여기라는 신호였지요. 마루장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손으로 들어올리니 그 아래에 납작한 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꾸러미에 남은 열쇠 하나가 딱 맞았습니다. 함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품속에 간직해온 장부에서 찢겨나간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종이 끝이 들쭉날쭉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밀서였습니다. 밀서는 2장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잘 읽지 못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 중 몇 가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들이었습니다. 아전 이름, 뱃사공 이름, 그리고 그 이름마다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녀가 주막에서 전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강가에서 손이 묶인 채 발견된 아전, 자취를 감춘 뱃사공들, 그 이름들이 이 밀서 안에 있었습니다. 쇠곡을 빼돌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씩 없앤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함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면 윤태식은 끝입니다. 세곡 횡령으로도 모자라 사람을 죽인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는 순간 저도 끝입니다. 평범한 나루터 뱃사공으로는 2번 다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초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짐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과 장부 조각과 밀서를 품에 안고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창고로 돌아와 장부를 꺼내 찢긴 부분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딱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윤태식의 이름과 수결이 직접 적혀 있었습니다. 빼돌린 세곡의 최종 행선지와 받은 자의 이름까지요.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윤태식의 목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줄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옥에서 죄인이 사라졌고 침방이 열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윤태식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이 나루터까지 흘러들었습니다. 포수와 군졸들이 산과 강을 막았습니다.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롱과 함께 강 하류 쪽 절벽 아래 갈대벌로 숨어들었지만 해가 기울 무렵에는 그곳도 포위되었습니다. 횃불빛이 갈대 너머로 어른거렸고 발소리가 사방에서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초롱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쳐라, 너는 살아야 한다. 나는 여기서 버텨보겠다. 초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딱 붙어 서서 오히려 몸을 낮추고 갈대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떠나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초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을 향해 울었습니다. 길고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갈대밭을 울리고 강물 위로 퍼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갈대숲 곳곳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낮고 거친 울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서, 그 다음에는 먼 곳에서,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까지. 수십 개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강과 산을 지켜보던 늑대 무리 전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수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횃불을 든 손이 흔들렸고 뒷걸음질 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졸 하나가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나머지도 흩어졌습니다. 윤태식은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짐승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건드린 것은 들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를 증언할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부와 밀서를 들고 고을 사또에게 올라가는 길목에서 기다리던 관찰사 행차를 만났습니다. 복녀가 손을 써준 것이었습니다. 주막에서 귀동냥으로 살아온 여자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편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장부가 세상에 드러났고 밀서가 펼쳐졌습니다.
윤태식은 그날로 포박되었습니다. 죄 없이 강물에 가라앉은 이름들이 문서 위에 올랐고 빼돌려진 세곡의 행방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도 나루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현감 하나를 무너뜨린 뱃사공이 그 강가에서 조용히 살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저는 초롱의 옆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은 강 위로 번지는 달빛을 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옆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초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몸을 일으켜 산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가다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갈대밭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과연 진목은 죄를 밝히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늑대와 함께 흔적 없이 사라질까요? 그 답은 강물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